저는 66세에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딸네 가족까지 모두 모여 식사를 하던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한 손주들 소리에 분위기가 좋았어야 하는데 유독 그날은 아내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연금만 축내고 있어. 순간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 소리가 동시에 탁 하고 멈췄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했고 사위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다른 화제를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가르며 들려온 목소리는 바로 손주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해요? 순수한 아이의 물음이었지만 그 질문이 제 가슴을 그대로 쑤셔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가해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질문이 제 인생의 30년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나이는 아직 젊은데 늙은이처럼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기만 하잖아. 연금이나 축내는 주제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입에 머금고 있던 밥맛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조용하고 뜨거운 결심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 가정을 위해 참고 일하다 지친 날들, 퇴직까지 버텨낸 모든 노력, 그 모든 것이 단 한 줄로 연금 축내는 사람으로 요약되어 버렸다는 사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맞이하던 새벽이 아니었고 참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달래던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저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숨막히는 느낌 겪고 계십니까?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외로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존중받던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듯한 기분. 사실 이런 감정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구박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66세 퇴직 후 매일 구박만 받던 이 남편이 연금 축내는 소리를 듣고 결국 내린 결정.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숨 쉴 공간은 2배가 된 인생 재시작 이야기.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노년의 홀로서기와 자존감 회복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7살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던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시험에 붙었고 그 후 30년이라는 세월을 단 한 번의 낙오 없이 버텨냈습니다. 힘들었지만 자부심도 컸죠. 비록 큰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퇴직을 앞두고 저는 참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눈 비비며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 볼 일도 없고 퇴근 후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인생. 아내와 둘이 천천히 여행 다니고 텔레비전 보며 이야기 나누고 가끔은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도 하는 그런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퇴직식 날 제 손에 쥐어진 꽃다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이 마르기도 전에 제 현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달부터 제 일상은 어딘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6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던 몸은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났고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신문을 읽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제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내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더 노력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하루하루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던 건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조용히 라면을 하나 끓여 먹자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기면 좋겠다.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해? 그렇게 혼자 먹으면 속이 시원하지.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먹으라고 해서 혼자 먹은 건데 이제는 그것마저 비난의 이유가 되는 현실이 황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언가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혹은 조용히 있어도 언제든 구박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 가끔은 마치 집안의 공기마저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시간만 축 내고 집에 붙어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늙기 전에 얼른 구해. 그 순간 제 가슴 안쪽이 툭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성실하게 일해서 겨우 얻은 연금이 아내에게는 그저 축내는 돈이었구나. 남편이 아니라 경제력이 사라진 순간 쓸모를 잃은 사람으로 보였구나. 그 말은 제 마음의 뿌리 같은 곳을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장면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 모두 모인 그 저녁 자리였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눈빛과 아내의 잔인한 말이 식탁 위에 부딪히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끝이라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심. 정말로 내 인생을 다시 살아보기 위한 첫걸음이 그날 비로소 제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그 새벽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맞이하던 새벽도 아니었고 참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달래던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죠. 이 결혼은 이제 끝이라고. 그날 밤 이후 저는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일주일 정도 집에 없을 거야.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스쳤죠. 아내는 여행을 준비하며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옷을 넓게 펼쳐놓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웃음소리를 터뜨리고 그동안의 모든 불편함과 불만을 털어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 과정 어디에도 남편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행 전날 문득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안 해놨어. 반찬도 안 사놨으니까 일주일 동안 알아서 먹어. 그리고 청소도 빨래도 다 스스로 해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당신도 좀 느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 단 한 조각도 없는 말투였고 마치 학생에게 숙제를 내리듯 명령하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마음 한구석이 아주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시험이라도 치르듯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서던 날, 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함께 살아온 정이라 불리던 무언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책임, 의무, 그리고 피로감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이 필요하십니다. 현재 보유하신 집과 저축, 연금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집은 팔아서 절반씩 나누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모아온 재산의 절반을 내줘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변호사의 말은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산은 줄어들겠지만요. 대신 앞으로의 시간이 훨씬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 가치를 선택하실지는 선생님 몫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줄어들겠지만 지금의 이 숨막힘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아내가 관리해왔던 저축들, 그동안 모아둔 금액들, 퇴직 후 들어오는 연금까지 모두 계산해 보았습니다. 절반을 내주고도 남는 금액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전세를 얻을 수 있을까? 생활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빠듯했지만 불가능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이혼 후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팔고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전세집을 구하고 연금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스스로의 생활을 지킬 수 있을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존중 없는 삶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돌덩이 같은 무게가 스르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튿날 저는 부동산에 들러 작은 원룸을 하나 알아보았습니다. 방 하나, 작은 주방 하나, 낡은 에어컨 하나. 화려함이라고는 없는 공간이었지만 문을 닫았을 때 아무에게도 구박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자. 원룸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불안도 있었지만 낯선 자유가 손끝에서 꿈틀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결혼과 직장이 제 삶의 대부분이었던 저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하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 집안을 맡아왔고 저는 바깥일을 해왔으니 집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약간의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했죠. 새 원룸에 들어선 첫날 저는 가만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공간, 낡은 벽지, 조용한 창문, 작은 전등. 처음에는 너무 적막해 마음 한쪽이 시큰했지만 금세 그 적막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누구도 나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 공간. 그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몇 가지 살림살이를 함께 사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었죠. 아버지, 세탁기는 여기 버튼 누르면 자동이에요. 세제는 이 통에 넣고요. 색깔 있는 옷이랑 흰 옷은 절대 섞지 마세요. 지난번처럼 분홍색 셔츠 나오면 또 곤란해요.
딸은 웃으며 농담을 했고 저 역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을 때는 실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돌려 옷감이 줄어들기도 했고 밥솥에 물을 너무 많이 넣어 죽처럼 돼버린 날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넣어 돌처럼 단단한 밥이 나온 날도 있었죠. 라면 하나 끓이는 것조차 불 세기를 조절하지 못해 넘치기 일쑤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엉망이 된 국물을 보며 한숨을 쉬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그 깨달음은 작은 해방이었습니다. 실수해도 망쳐도 엎질러도 누가 나를 꾸짖지 않는다는 자유. 그 자유 앞에서 저는 서툴지만 행복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냉장고를 정리한다며 야채를 전부 얼려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이 저에게는 내 삶을 다시 배우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기술을 하나씩 익혀갈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뿌듯함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평생 늦춰왔던 나를 위한 삶을 이제야 조금씩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집안일을 아무리 천천히 해도 점심 전에는 대부분 끝나버립니다. 오후부터는 시간이 늘어지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혼자인 집이 때로는 편안했지만 때때로 적막함이 너무 깊게 내려앉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저를 모욕했던 말이었죠. 시간만 축내고 집에 붙어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그 말은 그때는 모욕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단순히 상처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만 있으니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도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내 나이에 맞는 가벼운 일거리. 그러던 중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딱 4시간. 손님 응대와 간단한 정리 작업이면 충분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67세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니 괜히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면 덜 외롭고 사람을 만나면 덜 쓸쓸하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괜히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편의점의 밝은 조명, 규칙적으로 울리는 자동문 센서, 소리, 시원하게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제가 그 공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짧은 이야기 한마디씩 남기고 떠났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다 간식 사러 오는 대학생, 야근을 마치고 맥주 한 캔을 들고 오는 직장인, 온화한 미소로 고생 많으세요 라고 건네는 단골 손님들. 어느 날은 한 대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자주 배워요. 새로 오신 거예요? 네,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거 하시면 좋을 텐데 존경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 따뜻한 것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하고 나니 제 마음에 그림자가 조금씩 거쳐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나도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이구나.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제 하루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또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타를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흥미를 가졌지만 가정과 생계를 이유로 미뤄두었던 꿈이었죠.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중고 기타 하나를 샀습니다. 첫날은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줄을 누르지도 못했고 손끝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 아깝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쓸데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계속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줄을 처음 튕겼던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간단한 동요 정도는 조금 서툴지만 연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이 마치 제가 다시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있었고 서툴지만 즐겁게 악기를 배우는 모습에서 어떤 위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전하는 게 참 멋져요.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는 제가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제 안의 따뜻한 부분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타 외에도 저는 딸의 권유로 SNS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을 올리는 법도 글을 쓰는 법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혼자 사는 일상을 기록하다 보니 희한한 보람이 생겼습니다. 딸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응원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진, 혼자 끓여 먹은 김치찌개, 작게 성공한 세탁기 사용법, 기타 연습한 흔적들, 그런 소소한 기록에 낯선 사람들이 힘내란다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응원합니다. 정말 씩씩하세요. 저도 외로운데 덕분에 위로받아요. 이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었습니다. 계속 혼자 살며 적응해 가고 있었지만 법적 정리는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공기 자체가 이미 싸늘했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팔고 반반 나누자. 저축도 절반씩 가져가자. 법대로 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더라.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막기보다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로 방향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집은 그럼 팔자. 절반은 내 몫이야. 저축도 당연히 반반이겠지. 아내의 말투는 초조해 보였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해온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고 나눈 금액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절반을 아내에게 주고도 제가 전세를 구하고 생활을 이어갈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축과 적금도 정리해 절반을 건넸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재산을 둘로 나누는 과정은 어쩌면 씁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제 몫이 줄어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가슴에 묶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마무리된 후 집에서 나오며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던 희미한 하늘. 그 밑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 말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한 챕터를 닫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쌓아왔던 참아내기, 억누르기, 버티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삶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점점 익숙해졌고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제 하루의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고향의 봄을 연주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기타줄을 울릴 때마다 제 안에 오래된 먼지가 털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이름에 갇혀 사느라 정작 내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드디어 나라는 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삶은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간임은 틀림없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어색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감정이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사람의 떨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첫 몇 달 동안은 하루하루 모든 게 도전이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 음식 만드는 법, 청소하는 요령, 장 보는 요령, 어떤 날은 실수도 많았고 어떤 날은 마음이 괜히 허전해 저녁에 갑자기 울컥 눈물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공간에서 저만의 속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편의점에 나갈 시간이 되면 준비를 하고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 소박한 일상이 이토록 평화롭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편의점 일은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가볍게 나누는 대화, 수고하세요 라는 짧은 인사, 늦은 밤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일상 이야기. 그런 일들이 제게는 삶의 활력을 주는 작은 빛과 같습니다. 기타 연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끝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곡도 부쩍 늘었습니다. 고향의 봄에서 시작해 지금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같은 곡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진짜 많이 늘었어요. 꾸준히 하시는 게 참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삶이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 나이에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혼자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아내가 함께 있을 때만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저를 따로 찾아와 밥도 먹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은 함께 공원을 걷기도 합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이제 정말 아버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집니다. 손주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저를 찾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들려주세요. 서툴게 연주하는 제 모습을 환하게 웃으며 듣는 손주를 보면 저도 따라 웃음이 나옵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지 1년. 돌아보면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재산을 나누고 집을 정리하는 것, 사회적 시선을 감내하는 것 어느 하나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숨 쉴 공간은 2배가 되었습니다. 지출은 조금 줄었지만 제 마음의 여유는 훨씬 커졌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그 길 위의 공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건강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후 부부 갈등, 존중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외로움, 아무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참기만 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엄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만으로 이혼을 결정해선 안 됩니다. 재산 분할, 주거, 연금, 생활비 등 현실적인 계산은 필수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불가능이 아니라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현실적인 기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산은 줄어들지언정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미리 익혀 두십시오. 요리, 세탁, 청소, 병원 예약 혼자 사는데 필요한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면 됩니다. 저처럼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삶을 꾸려나간다는 그 뿌듯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주도권을 가지려 노력해 보세요. 라면 하나 끓이는 것에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의점, 학원, 동네 모임 등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예전 가족 관계가 주는 압박감이나 눈치로부터 벗어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노후는 더 이상 여러분의 노후가 아닙니다. 4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30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를 배우든 여행을 떠나든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하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7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을 다시 쓰는 첫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타를 배우며 손끝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도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결국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자식들의 미소, 편의점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기타 선율을 따라 움직이는 제 손가락. 이 모든 것이 예전의 저에게는 누릴 수 없었던 진짜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늘 찌푸리고 불안했던 제 표정마저 이제는 편안해졌다는 자식들의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저는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존중의 가치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연주할 수 있는 수많은 멜로디와 걸어야 할 수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외로운 시니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저는 67세의 나이에 누군가의 남편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삶은 참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의 눈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